자, 여러분 오늘 훈민정음을 공부하도록 하죠. 우리가 객관식 때 훈민정음이 계속 출제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훈민정음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우리 훈민정음을 바라보면 예의와 해례와 해례에서 언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실 때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예의, 어제서문이나 예의는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거의. 그 다음 교사들은 이걸 가지고 형태에서 분석을 하면서 지도했죠. 사실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2015 교육과정을 바라보면 2015 교육과정에서 언해를 중심으로 해서 국어의 변화를 지도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공부한 이유는 또 이 이유 때문도 아닙니다. 이건 다음에 의문론을 할 때 이걸 다룰 것이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요, 이 훈민정음에서도 해례 부분입니다. 제자서,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영자례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자해라고 하는 제자서, 총성해, 합자해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왜 도대체 훈민정음 공부하는가? 의문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세문법 출제 문항수는 사실 전체 문항에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두 문항에서 많이 출제돼봤자 세 문항을 넘어서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하죠.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교원 임용고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문법을 지용하여 꽤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쉬운 영역이 문법이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 중세국어문법론을 다루지 않는 대학도 있고요. 국어사에서 그쳐버리는 경우. 그 다음 또 중세국어문법론을 다루는데 학교 다닐 때 그걸 피해서 듣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문법이고 그 중에 중세문법이라는 거죠. 사실 중세문법이라는 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 학교문법은 그래서 졸업하고 학원가를 갔더니 나오지도 않을 거 가지고 1년 내내 우려먹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아니라 닭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3년, 4년째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교원 임용고사는요,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되게 짧은 시간에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장수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사수 오수 되면 사실은 혼자 처박혀서 공부를 합니다. 자, 끔찍한 일이죠. 기본적으로 공부는 교수자,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 학습자, 그 다음 텍스트, 환경 등, 그 다음 한 가지 더 붙이면 운이 작용합니다. 이것들이 다 융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놓을 경우에는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런데 사실 교수자도 문제예요. 가르치는 사람들 자체도 교원 임용을 모르면서 꾸역꾸역 교원 임용을 가르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냐? 여러분들 또한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크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라고 봤는데요. 지금 오랜 동안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도 절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택을 할 건 정확하게 선택하고 집중할 건 정확하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건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중요한 것만 취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공부에서는.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학에서 소설교육론이 있습니다. 우리 사범대학은 이 소설을 자료해서 교육적인 측면을 다뤄야 되는데 들어보면 소설론이거든요. 국어 국문학과와 차별화가 전혀 없죠. 교육은 배제가 되고 소설 교육론인데도 불구하고 소설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거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볼 것이 있고 보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보지 않을 것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학원과 문제를 한번 봤더니 절반은 학술문법이에요. 출제가 100% 안 되는 게 아니고요. 1000% 이상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서도 출제가 되지 않는데요. 절반은 문제를 봤더니 학교문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원 임용의 수준, 난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아주 바닥 수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대체 질질질 끌면서 어떤 영역에 따라서 1년, 2년씩 투자를 하는 겁니까? 보통 머리를 가진 수험생들이라면,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문법을 보통 머리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정말 돼지, 닭, 소, 말, 개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 한해서 문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교원 임용고사를 100으로 잡고요. 4달 정도만 투자를 하면 사실 뭐죠? 시험의 합격선에 들어오는 80% 이상의 성취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능동적인 또는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쓸모없는 형태소 분석에만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어 교육은 언어 사용 기능 영역과, 즉 표현과 이해 기능이라고도 하는데요. 학교 문법, 중세와 현대, 고전 문법이 아니고 중세 문법입니다. 자, 그 다음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 시, 소설로 나누어집니다. 이 영역을 여러분들 1년이나 2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80% 이상의 성취를 보이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학술,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범대학 목적은 교사 양성이죠. 사범대학 목적대학입니다. 교사 양성이라는. 그리고 그 통과 의뢰, 즉 통과 제의 또는 입사식 또는 이니시에이션으로서 교원 임용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이 교원 임용고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는 거죠.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펼치지 말고요. 수렴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공부는 펼치면서 들어가되 나중에는 수렴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공부를 하면서 계속 펼쳐집니다. 재수를 하면 내가 이전에 이 책을 안 봐서 떨어졌어. 자기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이라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그게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맹목적인 암기 아닙니다. 맹목적인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전제로 한 암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해를 전제로 한 암기가 이루어지는 거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암기가 한다 해서 여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지도하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넘어갈 겁니다. 자, 저를 믿으시고 중요하지 않다 하면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넓히지 말고요. 넓은 상태에서 좁혀가는 게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 있는 공부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질질질. 정말 더럽게 질질 끌지 맙시다. 선택과 집중,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보지 않아야 될 건 과감하게 던지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공부 못했다는 컴플렉스를 여기에다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향해서 그 성취를 한 다음,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시던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 다음 단계로서 그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훈민정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의문론 때문에 훈민정음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단모음 출제입니다. 2011년도. 그런데 자료는 어디 자료입니까? 훈민정음의 제자에서 자료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단모음에 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 2를 준비했다. 이건 자료 1은 뭡니까, 여러분? 훈민정음 제자의 중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자료 2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때 출제된 걸 여러분 주관식 유형, 기평 유형으로 바꿨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자체에서 이렇게 자료를 끌고 들어왔고 그걸 이해하고 있는가를 여부를 물어봤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훈민정음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의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의문론 단독적으로 공부를 할 때 추상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 2013년도 문제입니다. 설, 불축, 설, 소축, 설축, 구축, 부장, 그러니까 단모음의 어떤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만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훈민정음을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걸 삭제를 했고요. 나중에 이걸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제자 해라고도 하는 제자 서입니다. 글자를 창제한 것에 대한 서문이라는 말인데요. 새로운 문자에 대한 방법론과 원리론을 제시하고 있고 제자 원리 상형이죠. 28자 각각 꼴을, 모양을, 형태를 상형했다. 어떤 형태냐? 자음 글자는 발음기관. 그러니까 아음 같은 경우는 혀, 끝이 뭐죠? 목구멍을 막는 것을 상형했고 뭐 이런 식의 자음 글자는 발음기관과 작용을 본떴고요. 모음 글자는 주역의 기본 사상인 하늘, 땅, 사람을 본떴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3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 사실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요.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3이라는 숫자는 좀 완전한, 완성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긍정적 숫자입니다. 그 이유는 주역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우주가 무엇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해서 제가 이쪽을 조금 아는데요. 역을 여러분들 3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 보셔야 됩니다. 해례 제자서를 바라보도록 하죠. 새로운 문자에 대한 방법론과 원리론을 제시했다. 요즘에 무시간 또는 무지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도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얼핏 겉만 듣고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자, 우리 한글은 중국의 의문학을 기초로 했다라고 적어보십시오. 거기에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무시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마 악담을 도배질할 겁니다. 자, 큰일입니다만은 세종대왕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동화책입니다. 세종대왕께서 국민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서 우리 말을 표기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자 저녁에 달이 비치는데 달빛이 문풍지 문창호지에 보이는 기역자 이걸 가지고 기역자를 만들고 이렇게 니은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디귿자를 만들고 문고리를 가지고 이응자를 만들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내용입니다. 지금 누가 국어를 전공한 사람이 그런 식의 무식한 이야기를 한다면 자 뭐죠? 문법책으로 뒷소설을 맞겠죠. 자 맨 땅에 헤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모를 만들 때 훈민정음을 만들 때 중국의 자모 즉 36자모 체계를 뭐죠? 활용을 했습니다. 그걸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훈민정음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면서 평생 훈민정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 뭐죠? 중세가 어떻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민정음 원문을 제시한 겁니다. 한글로 바꿔서요. 최소한 이 정도는 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분은 출제하고는 상관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 번 정도 읽어보셨으면 하는 것. 훈민정음 예의와 해례서 자 언해를 한글 워드를 치면 10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한 번도 보지 않고 고등학교에 가서 자습서 펼쳐놓고 뭔 말인지 모르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착각하는 것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의문학과 송학의 방법론과 원리론을 따랐다. 천재도는 음양과 오행일 뿐이다. 자, 이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음양이 어떻고 생류가 어떻고 여기다 목매고 싶은 사람들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교사가 되신 다음. 자, 음양, 오행, 태극 등 중국의 고유 사상과 결분의 언어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이죠. 사람의 성음도 음양의 이치가 있는 것이지만은 사람이 돌아보고 살피지 못할 뿐인 것이다. 이제 정음의 제작도 처음부터 슬기로서 마련하고 있음으로써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성음을 인연으로 해서 이치를 다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치는 둘이 아니니 어찌 실어곰 천지 귀신과 더불어 그 활용을 함께한다고 하지 않겠는가. 훈민정음의 창제는 성음을 바탕으로 음양의 이치를 다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는 거죠. 제자 원리 다시 반복됩니다. 각각 그 꼴을 상형을 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초성. 자, 이 부분은 1997년도 여러분들 교원임용고사 주관식 문제입니다.
초성 17자, 7자 원리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표로 작성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현재는 그런 식의 문제 출제는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7자 원리가 두 개네요. 상용과 과학이다. 초성은 무릇 17자이니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상용했다. 그 다음 설음은 혀가 윗잇몸에 붙은 모양을 상용했다. 순음은 이외 모양을 상용했고 그 다음 치음은 이의 모양을 상용했고 후음은 목구멍의 모양을 상용했다. 자, 안타까운 게요. 그 학교 교사들이나 강사들이 수업을 하면서 이런 걸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자는 기의요. 기역이 있고 니은이 있고 미음이 있고 시옷이 있고 그 다음 이응이 있다. 이걸 또 구급공문 가르치는 학원가 강사들은 그냥 미시오 이런 식으로 암기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획자. 가획자는 뭐죠? 그냥 여기다 한 획을 더했다라고 설명한 데서 그쳐버립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무엇을 원리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문학교육론, 학교에서 문학교육론 수업을 하면서 문학교육론에서 공감적 읽기라는 것은 서술자나 화자와 독자의 정서의 동일시, 일치를 1차적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하는 것은 장르나 작품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런 공감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나 창의적 읽기도 읽기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고 설명을 했죠. 질문을 했습니다. 청강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그랬더니 어떤 한 시를 제시해서 청강하는 학생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이 시적 화자는 우울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정서가 드러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지금 나에게 배우고 있는 너네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나 똑같이 대답하는 것 아니니? 그건 공감적 읽기의 방법이 아니라 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물어보는 것 아니겠니? 공감적 읽기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 시적 화자가 왜 우울해하고 왜 괴로워하는지를 읽어내는 방법, 이게 공감적 읽기를 지도하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학원 강사들이나 교사들이 기본자, 가획자 가르치면서 가획자는 기억에 한 획을 더하는 것이다. 이런 수준에서 끝내는 것. 이게 뭡니까? 방금 전에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의 대답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자, why입니다. why. 왜? 왜를 물어보는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근본, 원리를 물어보는 것, 이유를 물어보는 것, 근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원리, 이유, 근거를 알아두는 것. 여러분들이 학원가에 가서 학교에서 기본자, 그 다음 그냥 미시오 이런 식으로 공무원 9급처럼 지도하고 공무원 9급 수준 시험 문제를 보셨습니까? 바닥 수준이죠. 여러분 보실 때 걔네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강사들이 그런 식으로 암기를 시켜버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실 겁니까?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셔서 가획자 그냥 한 획을 더한다. 우리는 언제나 원리 근거를 제시하자. why, 왜 그런가?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죠. 훈민정음에는 그 대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뭡니까? 기억은 기억에 비하여 소리남이 조금 센. 아하, 가획의 원리. 자, 이 Y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소리의 색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자는 소리가 세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얘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가획자들은 기본자에 비해서 소리가 세기 때문에 소리의 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한 획씩을 더한 가획을 했다. 그래서 가획자를 만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두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기억에 비하여 소리남이 조금 셀 여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하고자 한다면 제발 한자, 한문 수준은 아니더라도 한자 공부 좀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국어교사가 한자를 모른다는 것, 이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한자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이해도가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가르친 예전의 학생들 중에 서울대 한문교육과가 국어 시험에 합격을 많이 했어요. 저는 항상 모든 걸 분석하기 때문에 이유를 고민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이해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한자를 알고 있는 것과 우리 국어의 60% 이상이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한글만 사용한다. 사용하든 말든 간에 여러분 한자를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자, 셀 여자 발음이 세기 때문에 조금 센 까닭에 획을 더하였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기억자.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평에 오답을 많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인가요? 언젠가요? 자, 1번에 자아 노출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시기, 시간, 속도,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쓰죠. 왜 거기에 시기가 나와야 되고 왜 거기에 시간이 나와야 되는지, 그건 뭐죠? 어휘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오답을 써놓고도 자기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도 구별하여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꼭 한자 공부는 여러분들 1800자 정도는 쓰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억은 키역, 자, 무엇, 소리남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소리가 세다는 것, 여기는 소리가 세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세일여자니까 얘는 불려, 소리가 세지 않다. 여기는 뭐죠? 소리가 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도대체 얘들은 모양 자체가 다르냐? 당연히 학자에 따라서는, 자,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체자도, 이체자도 가역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하거든요. 다를 이자죠. 약자 쓰겠습니다. 멈칫자입니다. 형태 모양 자체가 다른 글자라는 말이죠. 왜 가역의 원리, 소리가 센 걸 세다면 이체자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비슷한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않냐? 예를 들면 키역, 그러면 이렇게 뭐 만들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체자를 만든 이유가 뭐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응에다 한 획을 더하니까 가획한 것 아니냐? 여기에다가 이 획을 더해서 가획한 것이고 시옷에다도 한 획을 더해서 가획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충실합시다. 원본에 충실해서 원본을 우리는 해석하자는 겁니다. 오직 옛이응만은 다르며 반설음 반치음 또한 오직이란 말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옛이응, 반설음, 반치음 또한 혀와 이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다음이죠. 그러나 그 모양을 달리해서 다른 모양으로 획을 더한 뜻이 없다. 획을 더한 뜻 뭐죠? 가획. 자, 이 가획이라는 게 뭡니까? 획을 더한 거죠. 획을 더한 뜻은 무엇이라고요? 소리가 기본자에 비해서 더 세기 때문에. 그러면 이체자는 획을 더한 뜻 가획과 즉 소리의 세기와는 상관성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문법은요. 1년 내내 자꾸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것만 하고 아닐 건 가감에 던지고 그 다음에 집중할 것만 집중하자는 거죠. 공부도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설명했던 것 다시 나오죠. 기본자는 불려, 소리가 세지 않다. 자, 가획자는 소리가 세다. 이체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가획의 원리가 적용된 게 아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말소리가 가진 변별적 자질, 변별적 자질이 나와 있으나 여러분 시험과는 또 상관성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국어 교사가 되는데 최소한의 어는 읽기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 거 아니냐? 한 번 정도 읽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걸 말하기 위해서 제시한 겁니다. 즉 오행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오성이니 오행이니 사신이 오민이 등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 훈민정음은 이런 걸 고려했다. 이런 정도에서 그치시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제 교재에서 밑줄 그어진 부분은요. 밑줄 그어진 부분은 모두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이 밑줄 그어진 부분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뭘 요구했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줄 그은 부분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가? 무엇을 지도할 수 있는가? 자음 간의 대립관계와 자음체계의 인식을 지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훈민정음은 전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탁으로 그 다음 불청, 불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음 자체가 이 체계적으로 대립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 자음을 전청, 차청, 전탁, 불청, 불통역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자음 체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전청과 차청의 성격이 다르고, 차청과 전탁이, 그 다음 불청, 불탁이 다르다는 것, 뭐죠? 자음의 대립적인 관계를, 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가 여부가 여러분들에게 출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역과, 디귿과, 그 다음 비읍과, 그 다음 지읒과, 그 다음 시옷, 여린이읒, 그 다음 차청은요, 뭔가요? 한 획을 더했던 크, 트, 푸, 츠, 흐. 그 다음 전탁은요, 병사하면 되죠, 전청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자, 쌍시옷, 그 다음 얘입니다. 불청불탁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니은, 그 다음에 뭡니까? 미음, 그 다음에 이응, 반설음, 반치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합니까? 기본자는 뭐든가요, 여러분? 니은, 미음, 이응입니다. 소리가 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음에서는 뭔가요? 얘가 기본자입니다. 아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그러면 얘네들은 이 수많은 자음 체계에 제시된 자음들 중에서 소리가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소리가 세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 자, 그런데 여린 히읗. 자, 여기에서 병서라면 왜 쌍여린 이읒을 병사하지 않을까요? 왜 쌍히읗을 병사할까요? 쌍여린 이읒은 우리 훈민정음에는 이 음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의문을 해결해야 되겠네요. 기역, 니은, 미음, 이응, 그리고 아설순치에서 치에서 전청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지읒과 시옷이 있죠. 그런데 왜 시옷을 기본 글자로 설정했을까요? 이유는 앞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읒과 시옷 중에서 누가 소리가 더 세기 때문일까요? 지읒이 소리가 시옷보다 세기 때문에 시옷을 기본 글자로 설정한 것. 앞에 사실은 방금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죠. 두 번째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여린 히읗이 병서가 되는 게 아니냐? 자, 니은, 미음, 이응은 소리가 가장 거세지 아니한 까닭에 비록 뒤에 있으나, 가장 뒤에 있으나 상형에서 글자를 지으면 시초가 된다 하겠고, 시옷과 지읒은 비록 다 전청이긴 하지만 시옷이 지읒에 비해서 소리가 세지 않기 때문에 글자 지음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조금 이따 이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이따 해결하도록 하죠. 불력, 기본 글자는 소리가 세지 않기 때문에 이 디귿, 디귿, 티읕, 그 다음 비읍, 피읍 등 얘네들은 가획의 원리가 적용된 것들은 소리가 기본 글자에 비해서 세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 지금 해결이 안 됐네요. 어떤 게요? 왜 여린 이읒을 병사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있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옛 이응과 이응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는 아음입니다. 아음이죠. 얘는 뭐죠? 아, 설, 순, 치, 후, 후음입니다. 후음. 그러면 훈민정음 지자의 기록을 읽어보죠. 다만 어금니의 옛 이응은 비록 혓불로 목구멍을 막고 상응한 거죠. 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오되 소리는 이응과 비슷하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음이고 후음인데 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오는데, 자, 이건 이응과 분명히 다른데 이 소리가 이응과 비슷하다. 그래서 운서에서도 의와 유는, 의는 옛 이응을 말하고요, 유는 그냥 이응을 말하는 겁니다. 많이 혼동되어 섞여 쓴다. 밑줄은 그어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밑줄이 그어졌죠. 이 부분이 출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옛 이응은 목구멍의 상형을 취하였으나 아음으로 글자를 짓는 시초를 삼지 않았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궁금한 건 아음이고 얘는 뭡니까? 후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온다는 음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도대체 왜 소리가 혼동될까요?
훈민정음을 만들 때 중국 36자모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자음을 표기하는 거죠. 중국은 15세기 이전에 어두에 어떤 게 소리가 실현이 됐습니다. 15세기 이전에는요. 근데 훈민정음 지을 때는 얘가 어떻게 음가를 상실하게 됩니다. 중국에서조차. 근데 또 두 번째, 우리 한국어에서는 어두의 음가를 가진, 이라는 음가를 가진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에서는. 그래서 중국에서조차 15세기에는 어두의 이라는 음가를 가진 음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한국어는 처음부터 초성의 이라는 소리, 즉 음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발음이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발음이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 섞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태조차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꼭대기를 길게 이렇게 표기를 했을 뿐이지 실제 옛 문헌들을 보면 이렇게 삐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 형태가 비슷하고 실제 발음에서 초성 어두에서 응이라는 음가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혼동돼서 사용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출제됐던 문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거 다시 봅시다. 중요한 건 나오는데요. 아음에 옛 이응만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아서 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가 이응과 비슷해서 운서에서 의모, 유모가 많이 섞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건 거꾸로예요, 여러분. 얘가 천청, 차청, 그냥 기본자, 가획자와 달리 형태가 다른 이유가 뭔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형태가 다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아서 기운이 코로 나오지만 소리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아음의 소리와 아음이지만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아서 소리가 나오는 게 뭡니까? 아음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분명히 그걸 기운이 목구멍을 똑같이 다른 아음처럼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아서 소리가 나오는 건 공통적이나 소리 자체는 무엇과 얘와 비슷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네들과 목구멍을 닫아서 소리가 나온다는 점만 공통점이지 실제 발음은 무엇과 비슷하다는 거죠. 후음 이응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가 되는 거죠? 옛 이응은 키역자 등과 달리 자형이 달라진 이유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형이라는 것은 글자의 형태를 말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글자의 형태가 다른 이유, 옛 이응, 얘네들과 소리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목구멍을 막아서 나기는 하지만은 소리 자체가 다르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예전에 출제됐는데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나 이해를 못했던 구절들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확실하게 되시죠? 확실하게 되십니까?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제 문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전탁이 나왔습니다. 아까 의문, 문제 제기했던 게 다시 이루어지네요. 기억을 병서하면 병이라는 것은 나란할 병자죠. 나란히 옆으로 쓰면 그러면 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얘를 전청을 나란히 쓰면 쌍디귿이 되고요. 비읍을 나란히 쓰면 뭡니까? 쌍비읍이 되고요. 지읒을 나란히 쓰면 쌍지읒이 되고요. 시옷을 나란히 쓰면 쌍시옷이 됩니다. 여린이옷을 나란히 쓰면 쌍여린이옷이 돼야 되죠. 그런데 쌍여린이옷이 아닙니다. 얘는 우리가 전탁에서 이 글자만큼은 뭡니까? 시읒자가 나옵니다. 시읒자를 병서했다면 시읒은 뭡니까? 전청이 아니고 차청이죠.
차청자를 병사한 게 뭐죠? 쌍히읗입니다. 나머지는 기본자, 전청자를 그대로 전청자를 병사하는 것이 되는데요. 왜 도대체 그럴까요? 아까는 우리가 소리의 세기를 기준으로 바라봤죠.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소리가 세지 않고, 자, 가획자는 소리가 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탁자와 전청자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자, 소리가 뭔가요, 여러분? 깊냐, 얕냐의 차이입니다. 여린 히읗은 무엇에 비해서 히읗에 비해서 소리가 깊다는 거죠. 그래서 차청인 히읗을, 소리가 얕은 얘를 무엇으로? 자, 전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청자의 공통적인 특성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여린 히읗을 제외한 전청자의 공통적 특성 뭡니까? 소리가 얕답니다. 세다, 약하다의 문제가 와는 다릅니다. 소리가 얕게 나고 소리가 깊게 나는 거다는 말이죠. 어휘력이 떨어지니까 말이 대학을 나왔지, 대학을 다니지, 어휘력이 떨어지니까 깊다, 얕다, 소리가 세다, 약하다를 구별 못해서 질문하는 거죠. 자, 전청을 병사하면 전탁이 된다. 전청의 소리가 중요한 거 나왔네요. 엉기어입니다. 자, 전탁의 제자와 음가, 엉기어서 발음되는 경음입니다. 아하, 전탁자는 무엇과 관련됩니까? 경음의 소리다. 경음은 된 소리와 관련된다는 말인데요. 음은 논을 공부할 때 이 경음, 즉 된 소리를 여러분들이 대하실 겁니다. 우리 실제 발음이 실제 어두에 된 소리가 사용되는 것은 쌍시옷과 쌍히읗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음운론에서 된 소리 대기를 다룰 때 다루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엉기어서 발음되는 경음, 즉 된 소리와 관련된 게 전탁음들입니다. 전청을 병사하면 전탁이 되고 전청의 소리가 엉기어, 한자가 뭡니까? 엉길 응자죠. 엉길 응자. 그러니까 엉겨 붙는다, 현대에서도 사용이 되는 것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현대에서 사용이 되는 말들인데요. 소리가 엉겨 붙는 것, 이게 뭐가 되나요, 여러분? 전탁자. 전탁자는 무엇과, 음운론에서 무엇과 관련해서 공부해야 되냐? 된 소리 대기와 관련해서. 음운론에서 된 소리 대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 우리 국어에서 어두에 된 소리가 사용된 건 쌍시옷과 쌍히읗밖에 없더라. 얘들은 어두에 나타나지 않더라. 자, 그리고 이 전청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소리가 얕다. 이 전탁자는 소리가 깊다. 이 소리가 얕다를 가지고 우리는 천이라는 용어를 쓰죠. 천. 자, 깊다는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소리가 깊다. 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얕다, 깊다. 자, 그래서 심천의 차이가 무엇의 차이? 전청과 전탁의 차이. 소리가 얕은 것, 전청. 소리가 깊은 것, 자, 뭔가요? 전탁. 아까 가획자, 기본자는 소리가 세지 않고, 가획자는 소리가 세고,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여기 나와 있죠. 여린 히읗은 소리가 깊어서 엉키지 아니하고 히읗은 여린 히읗에 비하여 얕은 까닭의 전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거꾸로 전탁이라는 글자는 자, 소리가 깊기 때문에 깊다라는 이 성격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죠. 순경은 비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순경은 비읍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제가 어릴 때 제 선생님께서는 칠판에 찐빵맨을 그리셨습니다. 자, 찐빵이를 여러분들이 간단히 그리면 황당한 학원 강사들은 지들이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도대체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인데 학원 강사를 지들이 만들어요? 별의별 실력 없는 애들일수록 황당한 걸 가지고 막
끝끝내 우겨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칠판에 이걸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얘들은 다 15세기에 소실이 됐고 얘는 16세기, 얘는 17세기 소실이 됐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연구자들에 의해서 아레아도 16세기 후반 소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15세기 이후 소실, 얘는 16세기 소실로 봅니다. 자, 뭐죠? 1단계 소실 16세기 후반이죠. 여린이웃이 가장 빨리 소실되었다고 하나 사실 여린이웃은 형식적 자음이었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얘가 어떤 실질적 음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린이웃을 가지고 뭐 빨리 소실되었다, 소실될 게 발음과 관련해서는 자 올바른 건 아니고요. 이 형태 자체가 뭐죠? 소실이 이루어졌다는 말이겠죠. 실질적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빨리 소실된 것이라고 한다면 순경은 비읍입니다. 순경은 비읍은 자 이렇게 읽고 나서 순경은 비읍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이음을 수음 아래, 수음은 뭐가 있던가요, 여러분? 기역, 니은, 미음에서 미음이죠. 그 다음에 가역자는 뭡니까? 여러분 비읍, 그 다음에 또 피읍이었죠. 여기에서 이제 전탁자 뭡니까? 병사한 쌍비읍이었습니다. 이 아래에다가 이응을 연서하면, 이어서 표기를 하면 자 순경 글자가 된다는 건데요. 가벼울 경자 입술 순자입니다. 입술 가벼운 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벼운 소리로서 입술이 겨우 붙을락 말락해서 후음의 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한국어, 즉 고유어에서 사용되는 것은 이 순경은 비읍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한국어의 실질적, 당시 당시에 실질적 발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표기하는 데 사용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음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순경은 비읍 밖에는 없겠죠. 순경은 비읍 하나만 여러분들 존재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얘네들은 후음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이응을 무엇에 아래에다 적어서 자, 표기를 했다는 것. 여러분들 기본자 아음이 기역이죠. 그 다음에 설음이 예죠. 그 다음에 순, 그 다음에 치음이 예죠. 후음이 뭡니까? 이응자입니다. 그래서 이 순경을 보면 얘는 순음이잖아요. 위에는 순음, 그쵸? 아래 연소한 이응은 뭡니까? 후음이죠. 그래서 순음의 후음을 아래 병사함으로써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까? 이 가벼운 소리로서 입술이 겨우 붙을락 말락해서 뒷부분 후음의 소리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순음의 아래에 후음을 결합시켜서 이 순경음들은 후음의 소리가 많이 난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아하, 순경음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순음인데 후음의 소리가 많이 나는, 순음과 달리 후음의 소리가 많이 나는 소리들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의문론 할 때 다루겠습니다만 참고로 지금 16세기에 소실된 얘네들 정말 중요하죠. 나중에 이 부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순경은 비읍은 편청 과정이 출제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린 히읗은 형식적 자음이기 때문에 어떤 기호로서 역할을 했는가만 살펴보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방대한 분량이 아니고요. 우리 의문론을 하는 데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민정음을 공부하실 때 자,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 설명하는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의문론을 할 때 다시 결부해서 얘네들을 끌고 들어와서
같이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절대 의문론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에서 이제까지 2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의문론이고요. 난도가 가장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의문론 영역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 않아야 될 내용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패인의 시작점입니다. 공부할 것만 하는 선택과 집중,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우리가 중성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